2006년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경제는 막 살아난다는데 이상하게 사람들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는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일본의 과거를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뉴스에서는요, 승자와 패자라는 말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고층 빌딩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볼 때 바로 그 아래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편의점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시급을 계산하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바로 이때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어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불평등 문제, 세대 갈등, 심지어 사람들 지갑 여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그야말로 시대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네, 바로 격차 사회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럴듯한 숫자 뒤에서 소리 없이 불평등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던 거죠. 그 불균형의 시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죠. 아니, 왜 하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바로 그 시점에 격차 사회라는 말이 터져 나왔을까요? 이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사실 언뜻 보면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전부 다 일본이 드디어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경제 성장률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고 주가 지수도 쭉쭉 올라서 17,000선을 회복했죠. 도요타 같은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축포를 터뜨렸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부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핵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회복의 온기가 대기업의 장부에는 기록됐을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 통장까지는 전혀 닿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3%. 당시 일본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었고요. 특히 청년층으로 가면 거의 절반, 50%에 육박했습니다. 90년대부터 이어진 노동시장 규제 완화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좋은 기회였겠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거의 2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일본의 이 모습이 지금 오늘날 한국의 현실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거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데자뷰 같지 않나요? 2000년대 일본에서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50%에 육박했는데 지금 한국은 청년 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야, 사회 구조가 문제야 라는 인식,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이 보편적인 정서까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4를 넘는,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이 1992년에는 10곳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무려 3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평등이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간 전염병처럼 번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사회가 극적으로 변하면요, 사람들의 언어도 바뀝니다. 이 냉혹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치구미와 마케구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긴조, 진조 정도가 될 텐데 이게 그냥 스포츠 경기에서나 쓰는 비유가 아니었어요. 아예 사회적 계급을 나누는 낙인처럼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하류지향입니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겠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냥 지금의 낮은 상태에 머무르겠다는 체념의 정서가 사회 전체에 퍼진 거죠. 이건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 그 시대 한 세대의 저하상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단어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소름 돋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케구미는 어떻습니까? 딱 흑수저가 떠오르죠. 하류지향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N포 세대의 정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노력만으로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사회적 감정이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한 언어를 만들어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사람들의 소비 생활,
그러니까 지갑 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기서 아주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소비의 양극화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허리띠를 있는 힘껏 졸라매면서 백앤숍이나 가성비 좋은 PB 상품만 찾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갑에서 동시에 다른 쪽으로는 작은 사치를 통해 심리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립스틱 효과입니다. 비싼 명품 가방은 못 사지만 립스틱 한 개, 혹은 편의점의 프리미엄 디저트 같은 작은 소비를 통해서 이 힘든 현실을 견뎌내는 심리적 위안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격차 사회라는 현상이 물론 위기인 건 맞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요와 기회가 태어나고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했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에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는 법이죠. 당시 일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절약 그 자체를 하나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준 기업들이에요. 두 번째는 힘든 현실 속에서 작은 사치라는 그 보상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든 산업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게도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의 재취업과 커리어 개발을 돕는 HR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불안과 결핍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걸 정확히 읽어낸 기업들이 격차 사회의 새로운 승자가 된 겁니다. 일본의 과거는 놀랍도록 한국의 현재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만 하는 법은 없겠죠. 어쩌면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